그 사람은 가치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강남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 나의 사용성으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상이 주는 사회적인 가치. 안녕하세요. 채북스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소스타인 베블런이 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베블런 효과라고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더 비싼 제품일수록 과시적인 소비를 위해서 더 구매가 늘어난다는 소위 럭셔리 제품들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을 얘기할 때 이 베블런 효과라는 거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유한계급론이라든가 이 베블런 효과 정도로만 알고 있는 저 같은 경제학도가 아닌 공돌이의 경우에는 그가 어떤 책을 썼는지 원래는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책 제목도 이 유한계급론이라는 게 저는 심지어 한자도 약하기 때문에 이 유한이 한계가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원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레저 클래스라는 게 유한계급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는 계급이다. 이거를 유한계급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노는 계급이 아닌 계급은 뭐가 있냐면은 노동계급인 워크 클래스가 있는 거거든요. 노동계급과 유한계급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논증적이고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그런 거를 총 정리해서 낸 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는 옛날 책이 주는 어려운 문장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가 읽다 보면서부터는 막스 책이나 아담 스미스 책 읽었을 때처럼 느꼈던 그 충격을 좀 느끼게 돼가지고 오늘 채북스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베블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스타인 베블런은 노르웨이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미국인이었습니다. 1857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1859년에 그 찰스 다웬의 종이 기원이 있었고, 그리고 1861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극도의 혼란기 때 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살 정도 됐었을 때는 칼턴이라는 대학을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추구하는 고전학파로부터 배웠고요. 고전학파 베이스의 경제학을 토대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존스 홉킨스로 옮기게 되고요. 거기서 법학이라든가 철학 등등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철학 박사는 예일에서 받게 되는데 예일이 낳은 미국의 네 번째 철학 박사가 되면서 철학으로 먼저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다시 경제학으로 또 박사학위를 받게 되거든요. 거의 17년간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대학교를 두루두루 다 다니고, 그리고 당대 미국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도제식으로 배우면서 어떤 한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복합적인 차원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이 책이 단순히 어떤 경제학의 사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잡학다식하면서도 깊이 알고 있는 대가와 거장의 면모가 나는 그런 책을 종국에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근면 성실하게 일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부를 많이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저 클래스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옆에서 아니면 본인이 경험하면서 더 잘 알 수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자식 교육도 잘해서 자식들도 전부 대학 교수가 됐고, 그 베블런의 딸은 노르웨이계 미국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박사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당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주류 경제학이 당시에는 고전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담 스미스랑 존 스튜어트 밀인데,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든가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게 나와서 한계 효용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블런이 이제 유한 계급론을 내면서 너네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부의 원천은 이렇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고 이런 관점들로 주류 경제학 전체를 까면서 멋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관통한 그 한 백몇십 년 된 그런 주류 경제학들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막 이제 센세이셔널하게 터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 책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그런 이제 지성인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요. 그래서 베블린 사후에는 오히려 베블린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미국의 지성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도전하는 어빙 피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베블린을 많이 깠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의 한 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언론이나 이런 여러 미디어에서는 그를 뭐 이단화 아니면은
스트레인저, 이방인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주류 정통 경제학자가 아닌 것처럼 묘사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베블런 효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만 지금까지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말한 것들은 좀 더 본질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계 효용론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재화의 소비나 이런 게 개인의 효용에 있었다는 그런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접근 방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베블런이 어떤 식으로 경제를 바라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계급론의 코어는 결국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그 재화의 그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격이 결국 어떤 것에서부터 가치가 만들어지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밝히게 되는 건데요. 과거의 그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들은 뭐였냐면은,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과실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이런 싸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더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본가 옹호적인 발언을 하는 경제학자 사이드가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노동자가 어떤 가치 창출의 원천이고 성장의 원천인데 노동자가 굉장히 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에게 더 많은 권위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이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은 뭐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치열한 그 1880년대 말의 싸움에 결론을 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 학파는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거는 노동과 자본이 그 만나는 접점은 결국에는 균형을 잡아서 만난다는 그런 가설을 제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균형을 잡아서 가게 된다면은 그 어떤 자본가나 그 어떤 노동가도 그게 손실이 아니게 되거든요. 결국 최적의 균형 상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했던 그 한계 효용학파들은 오스트리아 카를 맹거나 폰 본바베르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들은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오면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그 대혈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블런을 가르쳤던 그 경제학과 교수들은 그 경제라는 게 마치 개인의 그 쾌락 이론처럼, 내가 요거를 하면 요만큼 만족스러운데 다음은 요만큼밖에 안 만족스러우니까 포만감이 내려가는 것처럼 경제학을 설명하는 거는 마치 그 심리학을 경제에 잘못 적용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베블린은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는 결국 어떻게 이걸 해석하게 되냐면은 여러 역사학에서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거는 뭐 사용가치랑 교환가치가 있다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 사람은 가치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강남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이런 걸로만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사용성으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상이 주는 사회적인 가치. 이야, 뭐 너 강남 어디 살아? 막 자기 사는 동네에 대해서 막 프라이드를 막 걸고 막 이렇게 내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의사들 만났을 때, 특히 성형외과나 이런 피부과를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위 반포나 이런 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렇게 들어갔냐면은 명함 나누고 뭐 나누고 할 때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다 하시는 분이 의외로 좀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나의 사용 가치를 한참 상회하는 그거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거기 산다 그러면은 명성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가치라는 거는 나의 효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효용 이론을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한국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꽤 맞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한계급이 소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유한계급은 근본적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워크 클래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을 안 해도 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는 전쟁이라든가 종교 같은, 아니면 정치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일, 명예로운 일, 어떤 사회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명예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인 워크 클래스와 다르게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고 명예로운 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한 계급은 인류가 시작한 이래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베블린은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소위 금전, 금권의 시대가 된 건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명예로운 일은, 그건 무슨 일이냐면 바로 기업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나라의 국부를 더 키우고 자본주의에서 사회를 더 키우고 성장시키고, 마치 소위 현대의 이런 기업가들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허드렛일 같은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 과거에서부터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한계급은 동시에 더 명예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일을 안 하니까 본인도 명예롭다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시간을 낭비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시적 시간 낭비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남들이 낮에 일할 시간에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아니면 요즘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시간에 유한 계급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낮에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동네에서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작업복을 입었는데 본인은 작업복을 입지 않으면서 뭐 편하게 있는다던가 하면서 본인의 시간이 많다는 거를 이제 과시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 시간을 과시하는 형태로 가는 게 과거에는 잘 통했는데요. 현대 도시가 되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정말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낮에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실업 상태여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낭비 패턴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과시적 소비가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워크 클래스가 아니라 내가 레저 클래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과시적 소비 형태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배블런 효과라고 럭셔리 제품에 이런 것들이 달린 거는, 그게 비싸다는 것 자체가 과시에는 오히려 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효용보다 훨씬 큰 과시 목적의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 자본주의, 그러니까 근현대 이전에도 이런 소비를 더 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파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써야 될 그런 제품도 본인이 다 산 다음에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서 그 파티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들을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쓸 200개를 내가 다 산 다음에 너네한테 나눠줄 정도로 나는 재산이 많아 라는 거를 이제 어필하게 되는 그런 과시적 소비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시에 이 노동 계급들에게 본인들이 단순히 너무나 과시만 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예식, 예법, 예의, 범절,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고도로 발전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한계급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격식, 예절, 문화, 이런 언어, 말 같은 것도 다 다르잖아요. 영국에서 귀족들이 하는 말이 다르는 것처럼 이런 여러 예법들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회 전체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의류를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자들이 양복이 이렇게 칼주름이 있고 이렇게 쫙 떨어지면은 막 영국 남자 수트핏 이러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이 멋있다라고 느끼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걸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 주름 하나 없는 그 몸에 착 달라붙는 이탈리안식 양복들은 그 양복을 입고 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양복을 입고 주름 하나 없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나는 워크 클래스가 아니고 지금 주름 하나 없는 양복을 칼같이 다려서 딱 입었고 그냥 소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사람들 역시 사회문화 관습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이 하면 옷에 주름이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런 게 없게 된다면은 유한 계급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류 패션도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냐면은, 여성복 같은 경우에도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이거나 그러면 되게 활동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형태의 옷들이 더 명예롭고 더 고급스럽고 이런 형태의 옷들이고, 신발도 하이힐 같은 거는 활동이 훨씬 더 불편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그 하이힐을 신었다는 것만으로도 노동계급이 아니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블린의 책은 전반적으로는 유한계급과 워크클래스에 대한 그런 이론책이기도 한데, 이 책이 조금 비판을 받았던 부분은 유한계급의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적다 보니까, 책에서는 은스푼부터 시작해서 뭐 애완동물도 나오고 패션도 나오고 뭐 술도 나오고 뭐 오만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상류 생활의 그 삶들을 보여주는 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책의 코어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거를 잘못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약간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 상세해가지고, 배블런은 정말 부자였나? 읽으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 조선시대 양반이 입었던 옷들 보면 좀 새하얗지 않습니까? 그 새하얀 옷은 결국 흙이 안 묻었다는 거고 농산일을 안 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한 계급들은 자기의 복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문화를 선도했고 그 문화를 선도하는 방향은 이제 본인들이 워크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했고 그걸 우리는 뭐 문화나 관습이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도 그런 걸 더 계층화시키면서 결국 거기에 닿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술을 배우던 예절을 배우던 뭘 배우던 상당한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시간을 거기 쏟아야만 그런 어떤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만들게 되면서 일반적인 워크 클래스는 그렇게 쏟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레저 클래스만이 그렇게 시간을 쏟으면서 뭘 한다는 거를 이제 쫙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블론 효과는 읽다 보면은 유한 계급들이 본인이 워크 클래스와의 그 차이를 원하는 그 심리, 명예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과시적인 심리가 시간 낭비와 소비 낭비라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소비 낭비가 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그들에게 낭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어필한다는 측면에서 요즘 시대에 완전히 맞는 그런 말이라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좀 다루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서울에 살고 싶다, 뭐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그 집이라는 게 효용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평촌 살았을 때나 서울 살았을 때나 효용이 정말 달라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하게 됐을 때는 그게 효용 가치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적인 그런 평판 가치가 되면서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이 사람의 강력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소스타인 베블런의 책을 읽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많은 부분에서 그의 생각을 읽고 어떻게 이걸 마케팅이 됐던 본인 사업에 됐던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시사점도 줬고요. 저 역시도 이제 고전 경제학부터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경제사가 어떻게 성장했고 발전했고 이게 사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 책들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소스타인 베블런의 그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은 저한테 정말 엄청난 그런 인사이트를 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느꼈던 그런 생각만큼 지금 채부심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접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는 게 이 책은 23년에 또 새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 번역보다는 지금 번역이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번역을 통해 가지고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뒤에 저자가 또 해설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자의 해설도 같이 겸비해서 보시면 더 좋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한계급을 비평도 하고 워크클래스를 무조건 옹호하고 이런 것만도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의 층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만을 추구하는 성향도 있고 집단을 추구하는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낭비를 하려는 성향도 있고 모두가 낭비한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장인 정신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낭비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추구, 집단 추구, 낭비와 장인 정신 이 사사분면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개인들이 자기의 그 기질을 어느 분야로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발휘시키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가 굴러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현재 장인 정신 기질을 사회적으로 발휘시키는 그런 사회이냐 아니면은 정말 남들에게 쇼잉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또 개인 이기주의의 극단 속에서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이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한계급론은 막스의 자본론과 달리 오픈 결말이에요. 그건 사회에 달려있다. 그리고 유한 계급들이 막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준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인들의 문화적 영향력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넌지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멘토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소스탄 베블린의 유한계급론을 한번 읽으시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영향 있고 뭐 경쟁력 있고 어떤 문화와 트렌드를 세팅하는 그런 분이시라면은 이 사람이 했던 말처럼 우리 사회를 너무 이기적이고 파편적이고 금전추구적이고 과시적이고 낭비적이고 그렇게 끌고 가게 만들기보다는 뭔가 이제 집단 공동체 의식이 있고 장인정신이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하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